안녕하세요. 감 잡아주는 테크 트레이너 김누리입니다. 오늘은 AWS VPC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네트워크 기초 개념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1편에서는 네트워크란 무엇인지 그리고 장비를 구분하는 주소 체계인 IP 주소에 대해서 깊이 살펴볼게요. 네트워크라는 말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단순합니다. 여러 장비, 컴퓨터, 서버, 스마트폰 이러한 것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연결된 구조를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인터넷은 결국 전 세계 수많은 네트워크가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 집합이죠. 즉, 네트워크는 데이터를 오가는 길과 도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 안에서 장비들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장비를 식별하는 방법은 바로 IP 주소입니다. 택배가 집에 도착하려면 주소가 필요한 것처럼 데이터가 올바른 장비에 도착하려면 IP 주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IP 주소에는요,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장 익숙한 IPv4입니다. 예를 들어서 192.168.0.1과 같은 형태인데요. 주소 공간이 43억 개밖에 되지 않다 보니 이미 많이 부족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NAT라는 기술을 통해서 주소 절약을 많이 하고 있죠. 다른 하나는 IPv6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훨씬 길고 복잡해졌습니다. 대신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주소 공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NAT 없이도 직접 통신이 가능합니다. 현재 회사나 클라우드 대부분은 여전히 IPv4를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점차 IPv6로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IP들은 모두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크게 사설 IP와 공인 IP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설 IP는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주소예요. 흔히 192.168점 또는 10점과 같은 주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주소는 인터넷에서는 직접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사설 IP는 아무 숫자나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약속해둔 규칙이 있는데요. 바로 RFC 1918이라는 문서에서 정해진 사설 IP 대역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세 구간은요, 사설 네트워크 전용으로 쓰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전 세계 누구든지 내부망에서는 이 주소대를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공유기에서도 192.168 대역을 쓰고 회사 내부망에서도 똑같이 192.168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충돌이 안 날까요? 왜냐하면 사설 IP 주소들은요, 인터넷 세상으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밖에서는 절대 안 보이고요. 오직 내부망에서만 유효하니까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동시에 같은 주소를 써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공인 IP는 인터넷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주소예요.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전 세계 어디든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망에서는 사설 IP를 쓰는 거고요. 우리의 공유기 같은 장비를 이용을 하면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로부터 받은 공인 IP를 통해서 인터넷 세상과 연결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설 IP만 쓰는 장비는 인터넷을 못 쓰는 건가? 라는 질문이 생길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밖으로 나가는 거는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비 밖으로 인터넷으로 나가는 것은 가능해요. 집이나 클라우드에서 NAT라는 장비가 사설 IP를 공인 IP로 바꿔주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건 달라요. 외부에서 내 장비에 접속하려면 반드시 공인 IP가 걸려있는 문, 게이트웨이나 로드 밸런서 같은 공개 지점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다른 용어들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NAT라는 것은 사설과 공인을 서로 바꿔주는 기술이고요. PET라는 것은 한 개의 공인 IP를 여러 장비가 포트 번호로 나눠 쓰는 기술입니다. 포트 포워딩이라는 것은
외부의 특정 포트를 내부 장비로 직접 연결해주는 기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IP들은 나라별로도 구분이 될까요? 라는 궁금증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전 세계 공인 IP는요. 국제기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지역 단위 그리고 ISP에게 차례대로 할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통신사들은 자신만의 IP 블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사용자는 한국에서 접속했습니다 라는 표시는 GeoIP라는 것인데요. 이 GeoIP는 추정치일 뿐입니다. VPN이나 CDN을 쓰면 전혀 다른 국가에서 접속한 것으로도 보일 수가 있다는 것도 상식상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런 IP들은 어떻게 할당하냐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고정 IP는 항상 같은 주소를 가지는 방식이에요. 서버나 장비 운영에 적합하겠죠. 유동 IP는 자동으로 주소가 바뀌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PC 대부분이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IP 주소에는 몇 가지 특수한 경우도 있는데요. 127.0.0.1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주소입니다. 흔히 루프백 주소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내 컴퓨터가 스스로를 테스트하거나 확인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169.254. 대역은 DHC 서버라는 자동으로 IP 주소를 할당하는 서버에서요. 주소를 못 받았을 때 자동으로 잡히는 임시 주소예요. 인터넷에는 나갈 수는 없고요.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장비끼리만 제한적으로 통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브로드캐스트 주소라는 것이 있는데 모든 장비에게 동시에 신호를 보내는 데 쓰이는 것이고요. 멀티캐스트 주소라는 것은 특정 그룹의 장비만 대상으로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을 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IP 주소는 사실 네트워크 간의 논리적인 주소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명 주소 같은 거예요. 서울시 강남로, 테헤란로 123 이 정도로 위치를 알려주는 주소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전달하려면 더 구체적인 정보, 즉 집 현관의 위치까지 알아야 되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맥 주소예요. 맥 주소. 맥 주소는요. 네트워크 카드에 새겨진 물리적인 식별자입니다. 이 맥 주소를 통해서 실제 어느 장비로 가야 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IP와 MAC은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바로 ARP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요, ARP라는 프로토콜이 어떻게 동작하냐면요, 192.168.0.10이라는 IP 주소를 가진 장비야, 너 맥 주소 좀 알려줘 라고 해요. 그러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장비가 이 요청을 들어요. 그리고 그 IP가 자기 거라고 해당하는 장비가 대답을 해요. 그 IP 내 거예요. 내 맥 주소 이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청한 쪽은 이제 IP랑 맥 주소를 서로 매핑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고요. 데이터를 정확히 그 장비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IP 주소는 네트워크에서 장비를 찾는 논리적인 주소라는 것, 맥 주소는 실제 장비를 식별하는 물리적인 주소라는 것, ARP는 이 둘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P는 네트워크 계층의 논리 주소인 거고요. 맥 주소는 데이터 링크 계층의 물리 주소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맥락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VPC에서 인스턴스가 받는 주소는 기본적으로 사설 IP입니다. 외부에서 접근해야 한다면 AWS의 엘라스틱 IP라든지 또는 로드 밸런서나 게이트웨이에 공인 IP를 붙여야 해요. 반대로 내부 서비스 간 통신은 사설 IP로만 이루어집니다.
즉 외부는 공인 IP로 들어오고 내부는 사설 IP로 연결하는 구조가 기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IP 주소의 기본 개념과 실제 동작 방식이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IP는 네트워크의 집 주소고 사설과 공인 IP로 역할을 나눠 가지고 있고요. NAT라는 기술이 이것들을 이어주죠. 다음으로는 네트워크를 더 세밀하게 나누는 서브넷 그리고 서브넷 사이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라우터와 보안 장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네트워크 개념과 IP 주소 체계를 다뤘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네트워크를 잘게 나누는 서브넷 그리고 네트워크 간 연결을 담당하는 라우터, 방화벽, 게이트웨이를 차례대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네트워크의 차이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서브넷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서브넷은 큰 네트워크를 잘라서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나눌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원을 분리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같은 네트워크에 두면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웹서버는 한 구역,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구역으로 나누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보안 강화입니다. 인터넷에서 직접 접근 가능한 영역을 퍼블릭 서브넷,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한 영역을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구분하면 중요한 자원은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보호할 수가 있죠. 즉, 서브넷은 네트워크 기능과 보안 목적에 맞게 구획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뉜 네트워크는 어떻게 통신할까요? 서브넷으로 분리가 된 네트워크도 서로 다른 네트워크 대역이에요. 그래서 통신하기 위해서는 바로 라우터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라우터는 네트워크 간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가 어느 네트워크로 가야 하는지, 그 다음에 누구한테 전달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라우터 안에는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요. 이 라우팅 테이블은 말 그대로 이 IP 대역은 어디로 보내라 라는 규칙들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라우팅 테이블에 이렇게 0.0.0 대역 그리고 인터넷 게이트웨이라는 규칙이 있다면 모든 외부 목적지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보내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라우터는 데이터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소만 보고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나눴고 라우팅 테이블을 통해서 길잡이가 생겼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보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겠죠. AWS는 기본적으로 방화벽 역할을 하는 두 가지 방식을 제공을 하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들어보세요. 시큐리티 그룹인데요. 인스턴스 단위로 적용되는 방화벽입니다. 네트워크 ACL이라는 것은 서브넷 단위에 적용되는 방화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더 자세히 다룰 거니까 오늘은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통신할 때 필요한 장치가 있어요. 바로 게이트웨이예요. 게이트웨이는 네트워크의 출구와 입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는요. VPC와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AT 게이트웨이는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외부 인터넷으로 나가는 문 역할을 한다. 다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차단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나가는 건 되지만 들어오는 건 막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PC 엔드포인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얘는 AWS 내부 서비스와 연결하는 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AWS의 S3에 접근할 때요. 인터넷을 거치지 않고요. 내부 전용 네트워크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게이트웨이라는 것은 내 네트워크가 다른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온프레미스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을 좀 비교해 볼 건데요. 물리 장비, 네트워크 분리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볼게요. 온프레미스에서는 라우터, 스위치, 방화벽과 같은 장비들이 AWS에서는 VPC 내부 리소스들이 만들어지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트워크를 분리를 할 때면 VLAN 그리고 서브넷으로 분리를 했다면 AWS에서는 서브넷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은 ISP 회선을 연결해서 인터넷을 연결했다면 AWS에서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방화벽은 이제 물리 방화벽을 이용을 했겠죠.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짧게 말씀드린 시큐리티 그룹과 네트워크 ACL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할 때는 이제 장비를 이제 추가로 계속 사서 구매를 해가지고 넣었다면 AWS에서는 클릭 몇 번으로만 확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 네트워크의 가장 큰 장점이 민첩성과 확장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네트워크를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은 서브넷, 네트워크 간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은 라우터, 보안을 담당하는 것은 방화벽, 그리고 출입문 역할을 하는 것은 게이트웨이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비교하면서 왜 클라우드 네트워크가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네트워크와 IP 주소 그리고 서브넷과 게이트웨이 같은 주요 개념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3편에서는 네트워크 설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인 바로 CRDR 사이더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IP 주소를 클래스라는 방식으로 구분해서 썼습니다.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 이렇게 미리 정해진 틀 안에서 네트워크 크기를 나누다 보니까 실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컴퓨터 300대 정도가 필요한데 클래스 C는 호스트 수가 254개밖에 안 돼서 부족했고 클래스 B 같은 경우에는 수만 개예요. 너무 많아서 낭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효율 때문에 나온 새로운 방식이 CRDR, 사이더라는 것이고요. CRDR 같은 경우에는요. Classless Inter-Domain Routing의 약자로 네트워크 크기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CRDR은 IP 주소 뒤에 슬래시와 숫자를 붙여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92.168.0.0에 슬래시 24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슬래시 24는요. 네트워크 부분을 몇 비트로 쓰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IPv4 주소는요. 하나의 숫자당 8비트예요. 총 4개의 숫자로 이루어졌잖아요. 총 32비트입니다. 그래서 슬래시 24면은 네트워크 부분이 24비트 그리고 호스트 부분이 8비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슬래시 16이면은 네트워크 부분이 16비트, 호스트 부분이 16비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숫자가 클수록 네트워크는 잘게 쪼개지는 거고요. 호스트 수는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192.168.0.0의 슬래시 24 같은 경우에는 앞에 3개의 숫자가 24니까 여기까지는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192.168.0.1, 2, 3, 4, 5, 6, 7, 8, 9, 10 해서 255까지 256개의 호스트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른 것도 하나 더 보죠. 192.168.0.0의 25예요. 요거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게요. 하나당 8비트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은 3개까지는 24니까 끝날 거고 마지막에 요 8비트 중에 하나의 첫 번째 한 비트가 네트워크 비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요 하나의 네트워크 비트 조합에 따라 새로운 네트워크 블록이 시작이 되거든요. 0일 때와 1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0일 때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27 해가지고 128개를 쓸 수가 있고요. 또는 두 번째 블록은 128부터
55까지 해서 128개의 호스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요 두 가지 블록 중에 하나의 블록을 선택해서 그 안에 호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슬래시 26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앞에 2비트가 네트워크 블록이에요. 얘 조합이 어떻게 되죠? 0, 0, 0, 1, 1, 0, 1, 1 이렇게 조합이 되잖아요. 그럴 때 2의 6승이 지금 호스트 수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64개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블록이 4개로 나눠지면 0에서 63 첫 번째 블록, 64에서 127 두 번째 블록, 128부터 191 세 번째 블록, 192에서 225 이렇게 해서 4가지 블록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92.168.0.20에 25라는 표현을 했다면 얘는 20번 호스트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블록인 0에서부터 127 요 첫 번째 블록 안에 호스트다 라고 표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192.168.0.129에 25 요렇게 보게 되시게 되면 얘는 129번 호스트거든요. 얘는 두 번째 블록 128에 225에 속하는 호스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더는 네트워크를 블록 단위로 쪼개는 규칙이고요. 그 블록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떤 범위에 호스트를 쓸지를 사용자가 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WS VPC를 만들 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설정을 할 때는 이 사이더 블록을 지정하시면 돼요. 10.0.0.0에 16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요 안에서 다시 서브넷을 나눌 수가 있겠죠. 요 안에서 다시 슬래시 24, 28 이런 식으로 사이더 값을 잘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요 개념을 알아야지만 서브넷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 사이더 값을 잡으실 때 몇 가지 포인트를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너무 큰 사이더는 IP가 남아돌고 낭비가 될 수 있고요. 너무 작은 사이더는 서비스가 늘어날 때 주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VPC 설계 단계에서 사이더를 잘못 잡으면 나중에 확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처음에 잘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이더라는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IP 주소 뒤에 숫자가 의미하는 것, 그리고 네트워크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이해하면요. 앞으로 VPC와 서브넷을 설계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사이더를 활용해가지고 실제 AWS에서 VPC와 서브넷을 직접 나눠보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